저희들은 지금 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죠. 그중에서 큰 그림 예측과 내 집 마련 방법 3 가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읽어 볼게요. 재개발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고, 서울시는 규제의 정비와 각종 정책, 뉴타운, 신통기획, 무아타운 등을 통해 건전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재개발 시장의 흐름을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정부는 2024 년의 시작과 함께 110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정책을 넘어설 수는 없죠. 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또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게 우리 소비자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책은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 뭔가를 좀 막아오는 추세라면, 그러면은 그 시장은 좀 보합 내지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게 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타이밍이 온다면, 그렇게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러면은 점점 그 활성화가 되거나 시장에 유입 자금이 더 늘어나거나 할 수 있겠죠. 물론 정책 하나만 볼 건 아니고 모든 주변의 여건,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첫 번째 방향성에 정책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 그거를 제가 짚고 있는데요. 많이 알고 있는 뭐 도심 공급 확대, 이제 땅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신통기획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뭐 다 이 패스트 트랙, 빨리 가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이란 말 자체가 패스트 트랙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뭐 절차 간소화 얘기라든가, 뭐 인센티브, 뭐 미니 뉴타운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좀 뭔가 활성화해 준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못 익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은 아직은 아니지만 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발표 내용이 전부 계획대로 실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유도하고 의도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마냥 그렇게 흘러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시장 여건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방향성을 보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분석의 결과물이고, 앞으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누군가는 주택 공급 활성화는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값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아파트 공급만 볼 게 아니고 건설 경기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냐 이 얘기예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제시한다는 이 얘기는 부정적으로 보면은 '아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의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볼지는 인제 뭐 이거는 투자자가 판단할 몫이고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긍정과 부정이라기보다 그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좀 패스트 트랙, 신속 통합, 뭐 이런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문턱을 낮춰 주려고 하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 뭐 그런 뭐 표현들은 최근 한 1년 동안 되게 많았죠. 뭐 재건축 안전 진단을 뭐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노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이 그게 현실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책의 저자분께서는 그 방향성을 보는 데는 중요한 지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4 가지 키워드에 맞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획에 맞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따라서 하나씩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정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소통합계획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인제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법령, 그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수정법, 소규모 정비사업법, 이 두 개가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뜻이에요. 또한 거래를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 신축 주택의 보통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죠. 대대적 규제 완화도 포함되었다. 이게 어 상당히 작년 이 부분이 24 년도에 좀 큰 이슈였죠. 뭐냐면 뭐 25년 12월 달까지 25년 12월 달까지 준공된 건물 중에서 6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를 제외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은 굉장히 무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시장 반응의 시간차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실제 입법과 개정 절차를 차분히 지켜보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인내심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호재가 나온다, 어떤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 지금 저도 이 유튜브에 올라갈 내용이지만 유튜브에서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좀 지켜보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읽어 볼게요. 결국 앞으로 서울 안에 신축 아파트를 얻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이외에는 없다. 없진 않죠. 뭐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인구 변화, 자재비 상승, 공급량 변화는 당연히 시장 판단 요소이죠. 중요하죠. 하지만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일자리,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고픈 국민의 절대적 수요,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었죠.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거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지표로 볼 게 아니고 축소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양극화의 문제 뭐 이런 걸 말씀드렸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인제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말씀이에요. 기존 주민의 몫을 뺀 남는 일반 물량만 가지고는 이게 신축 물량을 소화해내기 어렵고 청약의 문통도 높으니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무서워한다기보다 그 파도를 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세 가지로 기결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국한돼서 보고 있는 거는 어 이게 뭐 통계학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라는 거를 전체 대한민국 통틀어서 놓고 보자는 게 아니고 양극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서울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신축 물건들을 지금 한정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저자분도 거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파도 험난한 파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아파트 그냥 사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두 번째,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가점을 높여가면 되겠죠.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방법은 세 번째밖에 없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기존 주민,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돼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갖는 방법을 먼 미래의 얘기지만 미리 선점해 놓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서두 부분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뒷부분에 가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